W 옹성민입니다. 이번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임상을 함에 있어서 진단이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질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일단은 이 질환 자체가 영상학적으로 굉장히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고 임상 증상도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해서 먼저 좀 기전이라던가 그런 이제 병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양이들이 간 수치가 높아져 있고 그리고 황달에 왔을 때 저희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이 제발 이제 그 지방간증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초음파상에서 간이 하얗게 보이면 어쨌든 지방간에 상당히 이제 특이적인 소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지만 제 경험상 지방간증보다는 이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인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황달이 고양이가 왔을 때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간은 에코가 정상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EHBO가 있는지 혹은 황달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이제 주된 게 FIP 혹은 림포마가 있으니 이에 대한 진단적인 접근을 좀 해봐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 생검이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질환이 간 전체에 미만성으로 퍼져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엽을 여러 엽에서 이제 생검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병발하는 게 만성 췌장염이라던가 IBD가 병발한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장과 췌장에 대한 조직 검사까지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임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담독의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와사바 스탠다드를 보면 개와 고양이에서 담독의 질환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컨제니탈 시스틱 디지즈. 이것은 보통 이제 PKD와 같이 이제 병발하는 다낭성 이제 간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큐트 크로닉 콜레스타시스. 이 콜레스타시스 자체는 어떤 질병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담독의 어떤 기능적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서 어떤 약물 혹은 엔도톡신 혹은 어떤 당관염 이거에 의해서 간 내성에서 생기는 콜레스타시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익스트라 헤파틱 콜레스타시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HBO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뉴트로필릭 콜란자이티스가 있고, 뉴트로필릭 콜란자이티스는 다시 어큐트 그리고 크로닉으로 분리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거와 함께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한 질환이 림포 플라스마사이틱 콜란자이티스가 있고, 그리고 크로닉 콜란자이티스, 이것은 보통 리버플럭과 관련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콜란지오마, 콜란지오 칼시노마, 이렇게 이제 빌리어리 디지즈를 분류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게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인데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트로필릭 콜란자이티스가 있고, 그리고 림포사이틱 콜란자이티스가 있고, 그리고 크로닉 콜란자이티스, 리버플럭과 관련된 콜란자이티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디스트럭티브 콜란자이티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디스트럭티브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개에서는 종종 얘기를 하지만 고양이에서는 아직 인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닉 콜란자이티스, 이게 이제 리버플럭과 관련된 그런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엔데믹한 질환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 뉴트로필릭 콜란자이티스와 림포사이틱 콜란자이티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환이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학적 그리고 이제 그 병리적인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로뷸리라고 하는 구조를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데, 조직학적으로 가운데 센트럴 베인이 있고 육각형 모양으로 이 포탈 트라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포탈 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담관 그리고 간동맥 그리고 문맥이 이루고 있고, 가운데로 이제 센트럴 베인이 있고, 혈액의 흐름은 이 센트럴 포탈
포탈 트랙으로부터 이제 센트럴 베인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 담즙은 센트럴 베인에서 이 포탈 트랙 쪽으로 흐르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은 이 간세포 사이에 카날리큘러라고 하는 카날리큘러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쪽으로부터 이제 담즙은 생성이 돼서 흘러가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콜란지오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 담즙을 모디파이 하면서 일부를 그 볼륨을 좀 담당한다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먼저 간세포 사이에 있는 카날리큘라 멤브레인, 그리고 캐널 오브 허링,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캐널 오브 허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게 모여서 인터로뷸라 바일덕트가 형성이 되고, 그게 더 모여서 인트라 헤파틱 바일덕트, 그리고 간을 빠져나가면서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덕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CBD로 통해서 이제 12지장에 개구를 하게 됩니다. 그 기능적 구조로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존 1과 이게 펑셔널 존이라고 하고, 이 육각형 모양을 이제 로뷸이라고 하고, 이 펑셔널 존을 아시너스라고 어떤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존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탈하고 이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와 그 영양 성분이 풍부한 동맥과 문맥혈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존 1이고, 존 2는 이행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존 3는 센트럴 베인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와 영양분이 상대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혈액에 노출이 되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 3, 존 3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폭시아에 대해서 보다 이제 민감한 부위가 되고, 그리고 존 1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영양소는 상대적으로 풍부하나 이 톡식 데미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이 조직학적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생리학적 내용을 보면 이 포탈베인이 전체적으로 간으로 혈액을 공급하는데, 그때 70에서 80%의 혈액을 공급하게 되고, 그리고 산소의 약 50%를 공급하게 되고, 나머지는 간동맥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일의 형성은, 바일은 생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는 이 내인성, 외인성, 그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하나의 그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장관 내에서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효율적으로 하는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담즙은 형성이 된 이후에 이 간세포 내에서 글라이신이나 혹은 타우린으로 포합을 하게 되는데, 이 포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가 극성이 증가해서 바일로의 배출이 향상이 되게 되고, 그리고 독성이 감소하게 되고 지방의 소화를 개선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좀 사람과 개와 고양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신과 타우린의 포합 비율이 약 1대3으로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개는 주로 이 담즙의 포합을 타우린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글라이신으로 바꿔서 포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포합을 위해서 오로지 이제 타우린이 필요한 그런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타우린 결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우린이 결핍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바일의 생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일엑시드의 이제 프로파일이 변하는데, 비포합 바일엑시드가 증가하게 되고 포합 바일엑시드가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포합한 과정을 통해서 그 바일의 독성이 감소하게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합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포탈 주변으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담즙으로 원활하게 배설이 되지 않으면서 혈중에 바일엑시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리피드의 흡수에 문제가 생겨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어떤 약물이나 독성에 대해서 글루코론으로 포합을 하는 능력이 고양이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변이나 바일로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용성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능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물이나 그 톡신에 대해서 간독성이 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고양이에서 이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인데, 이 메치마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사용하는 메치마졸이 있고, 아세타미노펜, 그리고 사이클로스포린, 그리고 쭉 갔을 때 이트라코나졸,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취약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담즙의 이제 순환을 보면 1차적으로 담즙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커넬 오브 헤링을 이제 지나면서 콜란지오 사이트가 이것을 모디파이 하게 되는데, 이때 총 담즙의 총량의 약 30%를 콜란지오 사이트가 이제 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담즙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바일솔트와 이제 바이렉시드 같은 경우에는 췌장에서 재흡수가 되고, 이것을 엔테로 헤파틱 서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분비된 담즙은 90% 이상이 이제 그 포탈을 통해서 간세포에서 추출을 하게 돼, 재활용을 하게 되고, 총 보면은 5% 미만이 대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로스한 것을 보면, 이건 강아지긴 합니다만, 강아지가 누워 있고 보시면 이 담낭은 우측의 내측엽과 그리고 내모엽 사이에 놓여 있고, 이걸 보면 그 간에서 빠져나갈 때 간 안에 있는 인트라헤파틱 덕트, 그리고 간을 빠져나갔을 때 익스트라헤파틱 덕트가 나오고, 여기에 그 갈블라드에서 나오는 시스틱 덕트가 합류하게 되면서 총담관을 형성해서 12지장으로 계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담낭은 그 식간에 음식을 먹는 그 사이에 이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농축시키고 산성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즙을 배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호르몬이 콜레시스토키닌인데, 이것은 담낭을 수축시키고 이 오띠근, 여기에 있는 오띠근을 이완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 좀 아시겠지만, 다 아신 내용이시겠지만, 이 개와 고양이에서 이 총담관이 12지장으로 계고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이에서 약 80%는 총담관과 판크레아틱 덕트가 12지장으로 계고하기 전에 여기서 합쳐지면서 이 12지장으로 계고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 IBD 그리고 판크레아타이트에서 중요한 그 해부학적 그 구조물, 그러니까 그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해부학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담낭에서 빠져나가는 이 시스틱 덕트가 강아지에서는 이렇게 구불구불하지 않지만, 고양이에서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초음파상에서 정상 고양이에서 이 총담관 그 시스틱 덕트가 확장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천적인 담낭의 이상을 좀 보면, 과거 이제 문헌을 보면 총 고양이의 총 12.5%에서 이렇게 이제 담낭의 해부학적 이상이 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담관의 질환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세 가지 형태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봤을 때는 담낭은 하나로 보이지만, 담낭 안에서 중격이 형성이 되면서 이 챔버가 다 나눠져 있는 양상을 보이는 거고, 겉으로 봤을 때는 담낭이 하나 있는 것으로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챔버가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지만, 이 시스틱 덕트는 같이 이제 공유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발렌타인 하트 모양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 담낭이 두 개가 있고 시스틱 덕트가 각각 총담관으로 이렇게 계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듀플렉스 갈블레더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해부학적인 차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담도 질환과는 크게 관련성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해부와 그리고 병태 생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담관 간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로펠릭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인데, 이것은 림포사이틱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와 함께 고양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염증성 담독의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이 NC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NC는 담관의 내강 그리고 담관 상피 이쪽에 호중구의 침윤을 특징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어큐트 NC 그리고 크로닉 NC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태 생리는 이제 고양이에서 NC의 이제 병태 생리는 아직은 불분명하나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정이 되는 이론상으로 아니 그 병인에 대한 그 이론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그 어떤 빌리어리 obstruction 그러니까 부분이 됐든 이제 완전히 됐든 이런 이제 담구토에 이제 폐색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담즙의 흐름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담관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환자의 그 방어기 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쿠퍼셀과 그리고 IgA 그리고 담관 상피 사이에 이제 타이트 정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은 이제 세균이 담관 상피로 쉽게 이제 침입을 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기에서 표시는 되지 않았는데 어떤 실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에서 그 담관을 이제 강제적으로 폐색을 시키고 그 시간에 따라 그 이제 이콜라이를 주입을 했던 시험이 있었는데 담도의 담도가 폐색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담독에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이콜라이 양은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그 실험적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담도에 폐색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담관 상피에 어느 방어 기전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균이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 보이는 몇 가지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실제 EHBO가 있었던 고양이에서 약 93%, 또 다른 문헌에서는 약 100%에서 NC가 있었다라고도 보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담독의 폐색이 NC 발생에 중요한 하나의 기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NC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박테리아, 세균의 이제 그 침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직 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증명이 되지는 않은 부분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이 NC가 면역매개성 에티올로지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세균 감염 혹은 어떤 패소젠, 약물, 톡신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염증이 촉발이 되고 이게 지속적인 염증 상태로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릴 림포사이틱 콜란자이티스와 그 기전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균 감염이 NC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원인일 거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 세균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담독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이 디오데넘의 12지장에 박테리얼 플로라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총단관과 판크라틱 덕터가 커먼 채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12지장으로부터 세균이 쉽게 그 담독의 쪽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혈행성 감염입니다. 이제 혈행성 감염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실험인데 이 경우에는 스플래닉 베인을 통해 가지고 이콜라이를 주입을 좀 하였을 때 실제 담독의 쪽으로 감염이 발생을 하였다라는 것을 증명을 좀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균의 소스를 보면 하나는 12지장 내 풍부한 그런 이제 세균총, 그리고 판크라틱 덕트와 그리고 총단관의 커먼 채널을 형성한다는 것, 그리고 이 GI 트랙의 어떤 점막에 어떤 방어 기전이 문제가 되면서 그게 포탈을 타고 세균이 이동을 하면서 담독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두 가지가 이제 박테리아 소스라고 지금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내용을 좀 보면 최근에 이제 전향적 연구를 좀 보면은 간하고 췌장하고 이제 장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좀 하였을 때 콜란조 헤파타이티스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약 20%에 불과했고, 여기에 콜란조 헤파타이티스하고 소장에 염증이 병발한 경우가 약 53%, 그리고 췌장까지 포함이 된 트라이다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27%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그 장기의 이제 그 염증의 이제 상호작용, 이거에 대한 이제 병리학적 기전은, 분명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아마 이제 주된 이론은, 이제 소장 내 디스바이오시스. 그러니까 어떤 그 세균이 과증식을 한다거나, 혹은 유해한 세균이 너무 많이 증식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디스바이오시스하고, 그리고 점막의 베리어의 정상 베리어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이 세 장기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이제 주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 플로라가 농축되고, 이 병원성 박테리아가 과증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소장 내 세균이 그 과증식을 하게 되면서 이게 췌장이나 담도계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게 혹은 또는 이제 정상 점막으로부터 이거 잘못됐는데 포탈 베너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혈행성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NC는 결국은 이제 세균이 이제 중요한 이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좀 알아보았는데,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저희가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 NC로 의심이 되지만 이게 스테로이드에 이제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뉴트로필릭 콜란조 헤파타이티스에서는 항생제 이용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맞지만 2주 동안의 항생제 반응이 미약하거나 혹은 그 기간 동안에 임상적 악화를 보인다면 스테로이드를 한번 트라이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기 전에 이런 이제 항생제에 반응이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해지배어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담독의 럽처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수술적 개입이 필요한 그런 상황 등을 충분히 룰아웃을 좀 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증상 개선과 수치 개선이 보이는 경우를 원장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NC 고양이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어떤 이유에서 이제 유용한지를 좀 보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는 단독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만성 췌장염이나 혹은 IBD, 림포마 이런 것과 병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병발한 질환에 대한 염증의 감소 효과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증명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NC에 있어서 면역매개성 어떤 기전, 이거에 대한 완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NC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부종이 발생할 텐데 이 스테로이드를 씀으로 해서 조직 부종이 감소하면서 그 바이럴 플로우가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일부 이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림포사이틱 콜란조 헤파타이티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림포사이틱 콜란조 헤파타이티스는 이 NC와 더불어서 이제 고양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담독의 염증성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직학적으로는 포탈 리전의 소형 림프구의 침윤을 좀 특징으로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NC의 이건 LC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LC의 그 병인에 대한 것은, 그 원인은 이제 아직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이 면역매개성 병인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은, CD3 T 림포사이트가 이제 주되게 림포사이트가 바일덕트를 주변으로 이제 침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CD79 B 림포사이트가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MHC2의 발현이 이제 국소적으로 증가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이제 임상 증상과 조직학적 개선을 보인다는 면에서 어떤 면역 매개성 병인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역 매개성 병인이 이제 그 강하게 이제 그 의심이 되지만 그 면역 염증성 과정을 이제 촉발을 하고 또 그 영속시키는 그런 이제 트리거는 무엇인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이제 NC와 마찬가지로 LC에서도 그 LC가 이제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도 여기서도
IBD 그리고 췌장염과 이제 병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다고 하고 있는데 한 이제 그 전향적 분석을 통한 보면은 LC 고양이의 약 80%에서 병발해 있는 IBD 혹은 만성 췌장염이 같이 이제 병발해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중에서 IBD가 병발해 있는 경우가 60% 정도 차지하더라라고 이제 보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서는 그 LC의 이제 발생 원인이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NC와 마찬가지로 그 소장 내 디스바이오시스 그리고 이 염증성 매개인자가 그 이제 이런 이제 장기에 그 IBD 그리고 췌장염 그리고 당관 간염에 이제 염증이 병발할 수 있는 중심이 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고양이에서는 이런 이 커먼 채널 췌장 판크레아틱 덕트와 총당관의 이제 커먼 채널과 그리고 IBD와 관련한 디스바이오시스가 어떤 이제 이제 LC의 발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NC와 마찬가지로 비교해 보면은 그 이유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커먼 채널이 있다는 거하고 소장 내에 그런 이제 디스바이오시스 그리고 IBD와 관련해서 그런 이제 점막의 이제 장벽의 이제 와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전이 될 수 있고 단 그 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균이 직접적인 병인이 되는 반면에 LC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세균이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고 2주 이후에 세균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염증이 지속됨으로 해서 그런 LC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그 기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NC와 LC, 뉴트로필릭 콜란저 헤파타이티스와 림포사이틱 콜란저 헤파타이티스 그 병리 기전 그리고 이제 해박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영상학적으로 어떤 모양을 좀 보이느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간 실질을 보면 간 실질은 실질적으로 비특이적인 정상에 가까운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헌을 보면 간의 사이즈를 봤을 때는 정상인 경우가 69%였고 커져 있는 경우가 27% 그리고 작아져 있는 경우가 약 4%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 실질의 에코를 보면 정상인 경우가 약 50% 정도까지 되고 있고 고에코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13에서 38%, 저에코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8에서 48%라고 각각 문헌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제 그 콜란저 헤파타이티스에서 보여주는 간 실질의 변화는 생각보다 비특이적인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있고 대신 이 빌리어트리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담낭과 총당관, 익스트라헤파틱 덕트, 인트라헤파틱 덕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이 명료하게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담독에 대한 확인이 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독의 빌리어리 트리의 초음파 소견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을 좀 보면 정상적으로 총당관은 4mm 미만이 그 넓이가 4mm 미만이 정상이고 마찬가지로 총당관의 벽도 1mm 미만이라고 이제 1mm 미만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HBO가 있는 경우 CBD가 만약에 5mm 이상으로 확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EHBO를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2007년에 이 문헌을 보면 실제 수술적으로 EHBO가 이제 확정이 된 고양이에서 97%가 CBD가 5mm 이상으로 확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mm 미만이라고 해서 EHBO가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EHBO가 만약에 CBD가 5mm 이상으로 상당히 확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EHBO를 강하게 지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간에서 인트라 그리고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는 병적으로 확장이 된 상태가 아니면 초음파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인트라,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가 확장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EHBO를 의심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담낭의 지비월의 두께는 1mm 미만이 정상인 거고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고양이 담낭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보일 수가
담낭의 시스틱 덕트는 꼬불꼬불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제 EHBO와 관련한 담독의 확장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번 EH가 발생하게 되면 담관은 상당히 확장이 되게 되는데, 그럼 이게 그 폐색이 해소가 된 이후에 그 담도의 확장은 확실하게 줄어드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주까지도 그 폐색이 해결이 된 이후에서도 담도가 확장이 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담낭의 확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아지에서는, 개에서는 이제 그 EHBO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담낭은 이제 확장이 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고양이에서는 담낭의 확장이 곧 EHBO와는 어떤 관련성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연구를 보면 EHBO가 있었던 30마리 고양이에서 90% 정도가 익스트라나 혹은 인트라 헤파틱 덕트의 확장이 있었던 반면에 담낭이 확장이 있었던 경우는 약 43%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트라 헤파틱 덕트는 인트라 헤파틱 덕트가 확장이 있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자는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가 없이,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의 확장 없이 인트라 헤파틱 덕트만 확장이 있는 경우가 그것도 이제 30%에 이르렀다. 그 어떤 말씀이냐면 고양이 EHBO에서 그 담낭이나 혹은 담낭의 확장이나 혹은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의 확장 없이 EHBO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단간의 확장 여부를 좀 더 중요하게 좀 본다라고 보시면 좀 되고, 이렇게 이제 고양이의 담낭이 확장이 안 되는 이유는 일부 고양이에서 이제 담낭의 확장이 되는 이런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떨어져 있거나 혹은 담낭을 둘러싼 간 실질이 이 엘라스티시티가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담낭은 잘 확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이유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절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담낭이 생각보다 많이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담낭 확장만 가지고 어떤 담독의 폐색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개와 고양이의 이제 큰 차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면 이 당관 관념에서 이제 초음파 소견을 보면 이제 많은 경우에 당관 관념에서 간과 빌리어리트리가 이제 두드러진 그 간과 이 담독의 변화가 두드러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이제 그 초음파에 이상이 보일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소견이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담낭이나 총담관 벽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담낭 안에 내용물이 고해코성의 슬러지가 많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양이에서는 이제 담낭에 슬러지가 많이 생기는 동물이 좀 아닙니다. 이제 그 시크리팅 그 셀이 많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담낭 안에 어떤 슬러지는 어떤 염증성 변화 혹은 당관 관념과 혹은 콜레시스타이티스와 관련성이 개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담석이라던가 총담관의 어떤 결석 이런 게 있는 경우, 그리고 총담관의 확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관 관념이 있을 때 보여주는 담독의 초음파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총담관의 확장이 그러면 꼭 어떤 EHBO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냐, 어떤 결석이라던가 혹은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냐, 혹은 그건 아니란 얘기인데, 그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당관관념에 있어서 총담관의 확장은 이 어떤 염증과 관련된 이제 담독의 이제 스타시스, 그러니까 담즙 정체의 영향일 수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EHBO의 원인이기도 하고, 혹은 그 당관관념의 원인이기도 하고, 혹은 당관관념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제 슬러지라던가 혹은 어떤 이제 결석 이런 것들이 그 NC의 원인 혹은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총담관의 확장은 있을 수가 있다. 결국 이제 꼭 담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맞고 있어야 그 총담관의 확장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이 염증 자체에 의해서도 총단관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EHV, 총단관의 내강이 막혀서 생긴 EHV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그 당관 내 압력이 올라가서 그 환자의 이제 방어 기전에 문제가 생겨서 그 NC가 발생할 수 있듯이 이것은 이 EHBO 자체는 이 NC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NC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초음파상의 이제 변화를 보면 이게 이제 총단관으로 좀 보이는데 총단관이 확장이 되어 있고 총단관이 단순히 확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총단관의 벽 자체도 좀 비유가 되어 있는 것처럼 부종이 있는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디오데날 파펠라 부분인데 이 부분의 슬러지 혹은 단관의 이제 비유, 총단관의 비유 때문에 EHBO가 이제 관찰이 되는 경우로 좀 볼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이게 이제 12지장인데요. 이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총단관입니다. 총단관에서 12지장으로 개구하는 부위에 어떤 담낭의 이제 그 담독의 슬러지에 의해서 폐색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 담낭이 확장이 될 수 있는 EHBO가 발생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담석에 의해서 총단관이 폐색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총단관이 확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총단관의 이제 결석, 이제 담석도 NC의 결과 원인 아니 NC의 결과 때문에 그 담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하나의 더 중요한 사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NC와 LC에 대해서 조금 정리 기전에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그럼 이 둘을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좀 특징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NC와 LC는 초음파상에서 구분되는 특징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NC, 뉴트로필릭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일관되게 임상 증상을 호소하는 반면에 림포사이틱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콜란조 헤파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서브클리닉한 경우가 꽤 있더라.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NC의 결과 혹은 NC의 원인으로서 EHBO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LCA 같은 경우에는 그 림포사이틱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에 의해서 EHBO가 발생하는 경우가 NC보다는 덜하다라는 그런 좀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LC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제 만성인 경우가 있고 만성인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LC 같은 경우에는 고글로불린 혈증이 임상병리학적으로 일관된 지금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 FIP와 이제 그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혈액학적으로는 NC 같은 경우는 류코사이토시스가 있지만 LC 같은 경우는 흔히 어떤 이제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구분이라고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NC와 LC를 이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간 생검, 바이옵시를 해야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어떤 임상에서 그런 황달 환자를 대했을 때 하나는 환자가 그렇게 스테이블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떤 조직 검사를 한 데 있어서 응고부전이라던가 그런 이제 침습적인 그런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한 이제 그 트루컷이라던가 이제 간생검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런 조직 검사가 단 한 번 한 걸로 완전한 이제 진단을 얻을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당관 간염이라는 게 간엽 전체에 미만성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 국소적으로 어떤 패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검 부위도 여러 군데, 여러 엽에서 해야 확실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환자를 대할 때 어떤 이제 그 잠정적으로 혈액학적인 변화, 그리고 초음파 변화, 임상적인 병리학적인 변화, 그 임상 증상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이 잠정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대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진단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NC와 LC를 구분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문헌을 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이제 그 간 담독의 질환에 임상 증상이 있었던 개와 고양이에서 이제 140개의 이제 바이를 샘플을 해서 세포학적인 이제 분석을 한 그런 이제 논문입니다. 이제 회고 분석이고, 여기 이 논문에서는 약 56마리의 개와 그리고 78마리의 고양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세포학적인 간 담독의 질환 의심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담즙을 채취한 겁니다. 그랬을 때 개에서는 약 30%에서 어떤 이제 세균이 관찰이 되었고, 세균뿐만 아니라 어떤 감염체가 이제 관찰이 되었고, 고양이에서는 22%에서 관찰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세균과는 별개로 실제 개에서는 약 5%에서 염증과 관련된 세포학적 소견이 관찰이 되었고, 고양이에서는 19%에서 관찰이 되었더라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배양을 해 보았지만, 배양에서는 배양 음성인 경우에 이것을 세포학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 세균이나 미생물이 관찰이 된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 중에서 그 세균 중에서는 이콜라이와 엔테로코커스, 이제 장 유래 세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흔히 관찰이 좀 되었고, 이제 담즙을 첨자했을 때 두 마리의 개에서 컴플리케이션이 이제 관찰이 되었으나 이것도 마이너한 수준이었다. 다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피를 통한 이제 담즙 첨자의 이제 중요성, 그 담즙 첨자를 통한 사이톨로지의 어떤 유용성을 두고 보면, 먼저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FUC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담즙 첨자를 했을 때 그걸 사이톨로지, 그리고 배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세균이 보이거나 했을 때 항생제 선택에 있어서 이제 가이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헬리코박터와 같이 어떤 배양이 까다로운 세균에 대해서 배양은 안 되더라도 육안으로 이제 사이톨로지 상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담즙 안에서도 이제 세균이 오버그로스 될 수 있는데, 단순히 단독 세균이 아니라 이제 세균이 여러 개의 세균이 복합 감염이 있는 경우에 배양에서는 예를 들면 이콜라이 단독으로 배양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사이톨로지 상에서는 여러 가지 세균이 동반으로 이제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실제 이제 세균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염증성 담도질환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 호중구성 염증이 사이톨로지 상에서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세균이 아니더라도 톡소플라즈마나 캔디다 혹은 이런 미생물들도 배양을 통해서 놓칠 수 있는 이런 미생물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종양세포도 담즙 첨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 그래서 그 담즙 첨자를 통한 사이톨로지의 이제 중요성, 혹은 그냥 배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어떤 잠재적인 진단을 내리기 위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내용을 좀만 더 보면, 실제 이제 개에서 세균이 이제 아까 비율대로 배양을 됐는데, 실제 담낭에서 이제 염증이 보이는 경우에는 5%에 좀 불과했고, 그 중에 약 3분의 1에서만 세포학생의 세균이 관찰이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고양이에서는 그 염증과 관련된 변화가 약 19%에서 관찰이 되었고, 그리고 모두가 호중구성 염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톨로지 상에서 그 세균과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고양이에선 10마리에 이르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에서는 이 박테빌리아, 그러니까 담낭의 세균이 세포학상의 어떤 염증과의 관련성이 크게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에서는 특히 건강한 개에서는 이제 담독의 세균이 일시적이고 셀프 리미팅한 그런 콜로나이제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 담독의 이제 개에서는 담독의 그 세균이
어떤 병리학적인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 개에서는 반대로 고양이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호중구성 염증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고양이에서는 콜란자이티스의 이런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고양이에서는 그 뉴트로필릭 콜란자이티스, 개에서는 림포사이트 콜란자이티스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양이에서는 이 뉴트로필릭 콜란자 헤파타이티스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 뉴트로필이 이런 모노누클리어 셀보다 이 담낭 안으로 박리가 더 쉽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고양이에서는 단주천자를 통한 염증세포 확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양만 의존을 할 거냐? 왜냐면 이제 담즙 자체가 이제 세균 배양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바일에 이제 박테리오 스타틱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항생제를 쓴 경우에 배양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배양이 까다로운 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담즙을 천자한 이후에 배양만 시킬 게 아니라 꼭 육안적으로 확인을 해서 염증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균의 복합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전은 이제 그 PUC, 그러니까 담즙 천자를 통한 사이톨로지의 이제 중요성, 이제 지금 육안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렸다면,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초음파를 이제 루틴하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담즙의 그 갈블레더의 그런 세균 배양과 이 초음파 영상 사이에서 그 관련성을 좀 혈거 분석한 논문을 좀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 70마리의 이제 고양이, 그리고 202마리의 이제 개에서 담즙을 좀 천자를 해서 이제 그 세균을 배양을 시킨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배양이 양성인 경우에 초음파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 그러면 바일에서 가장 많이 배양이 되는 세균은 무엇이냐, 이것을 세 가지를 목적을 두고 이렇게 이제 혈거 분석을 좀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세균 배양을 한 경우에 이제 그 가장 많이 이제 배양이 되는 세균이 결국은 장에 있는 세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 담즙을 통한 배양이 이제 간 실질을 통한 배양보다 배양 양성률이 훨씬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담즙을 통한 이제 검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에서는 이 담독의 이제 세균이 그 임상적 관련성, 중요성이 컨트로버살이지만, 이제 고양이에서는 이 담독에서 보이는 세균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병적인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담독의 이제 갈블레더의 이제 초음파 영상을 보기 전에, 그러면 이 담낭의 비율을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좀 보게 되는데, 그때 담낭벽이 비유가 되어 있을 때 이게 항상 담독의 문제 때문이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낭의 비유 정도를 좀 볼 때, 담낭벽의 비유 정도를 볼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이게 원발 갈블레드의 질환이냐 아니면 2차적인 변화이냐라고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지비질환에 의해서는 콜레시스타이트, 담낭염 혹은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에 의해서 그 담낭벽의 비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헤파타이티스, 그리고 우심부전, 특히 개에서 우심부전, 그리고 문맥 고혈압, 그리고 저담백 결증,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주변 조직의 염증, 판크레아타이티스와 같은 주변 조직의 염증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이렇게 담낭벽의 비유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낭벽의 비유가 있을 때 이게 담낭 질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이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담낭의 이제 변화를 봤을 때 다양한 이제 소견을 보일 수가 있는데, 담낭 안에 고액고성 슬러지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담낭인데요. 담낭이 고액고성으로 좀 작아져 있으면서 담낭 배우가 비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담낭벽의 비유라기보다도 GB월의 이제 이데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담낭벽가 비유가 되어 있을 때는 초음파상에서는 이런 양상보다도 이제 더블 임무라고 해서
그 안쪽에 고해코성의 라인이 보이고 저해코성의 중간층이 보이고 이제 마지막에 고해코성의 라인이 보이거나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담낭이 일관되게 균일하게 이제 고해코성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담낭벽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양상으로 보일 때는 어떤 이제 담낭벽의 그 비율하기보다도 이데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이것처럼 소량의 복수가 있을 때는 이 담낭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복수가 이제 격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담낭벽이 비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에서처럼 그 이제 뮤크실이 보일 수가 있고 이제 뮤크실은 이제 개하고 고양이에서 뮤크실의 양상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양이에서 그 개에서 뮤크실은 처음에 이 담낭벽에 뮤시너스 하이퍼플라지아라는 게 먼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스텔라이트 사인 그런 성상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더 진행이 되면 이 키위 사인이라는 걸 좀 보이게 되는데 고양이에서는 이런 양상이 고양이에서 일단 그 집이 뮤클실이 드물긴 합니다만 있다 하더라도 개에서 보이는 이런 키 프로사인이라던가 그런 스텔라이트 사인 그런 사인이 고양이에서는 전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고해코성의 그런 이제 집이 내용물이 꽉 차 있는 경우도 조직학상에서 그 집이 뮤크실로 진단이 된 경우가 있기도 하고 혹은 초음파상에서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도 않는데 조직학상에서는 이제 집이 뮤크실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따라서 개에서와 같은 그런 담낭의 뮤크실 사인을 고양이에서는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은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담낭의 배양 양성과 그러면 담낭의 배양이 양성이 되었을 때 담낭은 초음파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을 이제 분석한 그런 이제 표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고양이고 이게 이제 개이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담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이상 소견은 하나는 담낭이 이제 슬러지였고 두 번째는 이 담낭벽의 비우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개에서는 이제 담낭의 슬러지 그리고 담석 그리고 이제 담낭벽의 비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래에 있는 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즙이라고 해서 어떤 질병이 있을 공사안을 얘기해 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담낭벽에 지비에 문제가 있을 때 지비에 문제가 없는 경우보다 어떤 이제 담낭의 세균이 자랄 확률이 양성일 확률이 21배 높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담낭벽에 비유가 있을 때는 담지백이 배양이 될 확률이 6.7배 높았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콜레리스가 있는데 담석이 있을 때도 이 정도로 확률이 높았지만 단 이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그 관련성이 이제 신뢰할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담석이 있는 경우에도 오지비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담집에 이제 배양 양성이 될 공산이 그래도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개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에서는 보면 이 오즙이라는 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담낭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세균이 배양이 될 그 공산과는 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표를 보면 여기서는 먼저 이 표까지만 좀 보고 잠시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표가 이게 이제 항상 헷갈리는데 먼저 이걸 좀 볼게요.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민감도와 이제 특이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걸 잠깐 이해를 하고 좀 가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맨날 헷갈리는 건데 먼저 이제 센서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이 있을 때 검사 결과가 양성일 확률이 이제 센서티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센서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진양성 플러스 위음성 분의 진양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센서티비티가 증가하려면 이 C라고 하는 게 낮아져야 합니다. 이게 작을수록 센서티비티는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은
위 음성률이 낮을수록 센시티비티는 증가하더라. 그 어떤 말씀이냐면 음성이면 음성이란 얘기거든요. 그 말은 어떤 검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결국 이제 그 센시티비티가 높은 경우에 어떤 이제 진단이 어떤 음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음성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스페시스트 보면은 이 특이도로 하는 것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질병이 없는 것의 이제 비율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이제 특이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B라는 게 낮아지면 됩니다. B는 위 양성률이고 그러면 스페시피시티가 높다는 것은 위 양성률이 낮다는 건데 그 말은 기면 기다는 얘기예요. 이게 높다는 얘기는. 그 말은 이 내용을 좀 바탕으로 위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티비티와 스페시티 그 특이도를 좀 보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감도가 이제 96%. 그러니까 이제 그 초음파상에서 아니 이제 배양이 그 양성인 경우에 이제 그 초음파상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가 96%라는 얘기고 그리고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49%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임상적으로 더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게 양성 예측률과 음성 예측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양성 예측률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초음파상에서 뭔가가 있을 때 실제 질병이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그 어떤 초음파상에서 담낭에 지위에 문제가 있을 때 실제 질병이 있을 확률은 약 48%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보시면 음성 예측률을 보면 초음파상에서 문제가 없을 때 질병이 없을 확률이 96%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봤을 때는 담낭에 간 담독의 질환에 그런 이제 간 담독의 질환이 의심이 되지만 담낭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배양이 되지 않을 확률이 96%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 개에서를 보면은 개에서는 양성 예측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초음파상에서 실제 담낭에 어떤 문제가 보이더라도 배양이 될 확률이 20%밖에 안 됐다. 결국은 이제 그 초음파의 소견과 그리고 그 담즙액의 배양의 그런 관련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좀 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그 문헌의 나머지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이 좀 더 지루하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이제 병리학적 기전 이런 것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좀 길게 좀 드렸었고, 그 문헌의 이제 나머지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먼저 이제 개에서는 이제 그 바일의 이제 담즙의 이제 배양 양성과 그 뭐야 담낭의 초음파 소견에 관련성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개보다는 고양이에서 이 배양이 될 확률이 보다 높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양이 된 담낭에서 이제 세균 배양이 된 고양이 거의 대부분의 고양이에서는 초음파상에서 하나 이상의 어떤 담낭의 그런 이상의 좀 소견이 관찰이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가장 흔했던 게 담낭벽이 이제 비유가 되어 있다거나 혹은 담낭 안에 슬러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문헌이 있냐면, 이제 그 어떤 감염성 혹은 비감염성 콜란자이티스 고양이에서 이제 감염성이든 감염성이든 간에 담낭벽의 비율은 87%의 센서티비티, 그 민감도하고 90% 특이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담낭 안에서 배양된 세균을 보면 주로 이제 장관 내에 존재하는 그런 세균들, 이콜라이랑 그리고 엔테로코커스가 가장 많이 이제 검출이 되더라라고 있습니다. 이제 담낭이 이제 천자한 경우에 개에서는 이제 소량의 그런 그 출혈만 이제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담낭 천자는 해봐서 진단적인 단초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항생제를 두고 보면 이제 두 가지 문헌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담즙액에서 가장 많이 배양이 되는 것들이 이콜라이와 엔테로코커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헌에서 이제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생제를 선택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배양된 세균에 대해서 어떤 항생제가 듣는지를 이제 조사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 보면 이제 2007년에 나온 페이퍼를 보면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클라바목스가 67%에서 이제 감수성이 있었고, 그리고 시프로폴록사신이 86%에서 감수성이 있었다. 그리고 엔테로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바목스에 100% 감수성이 있었고, 시프로에 대해서 86%의 감수성이 있었다. 2017년에 보면은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클라바목스가 약 33%,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이 퀴놀론 계통의 항생제들이 잘 듣는 것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엔테르코커스 같은 경우에도 암피실린이 83%.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그 시간적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지역에 따라 항생제 내성균의 발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생제 내성 검사를 절대적으로 이제 이용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대신 이제 이러한 이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선택해 볼 수 있는 항생제를 이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긴 해야겠지만, 그 전에 써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이제 클라바목스 혹은 이제 퀴놀론 계통의 항생제를 쓰면 어쨌든 이제 배양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항생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바목스하고 그리고 이제 마보실 그리고 메트로니다졸 이런 정도를 이제 조합해서 쓰는 좀 편입니다. 저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담독의 당관 간염의 이제 진단에 있어서 특히 이제 NC, 뉴트로필릭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의 이제 진단에서 담즙 천자 이제 유용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과연 그 간의 사이톨로지는 어떨까라는 걸 놓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담독의 질환이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 간의 사이톨로지는 이제 진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간에 헤파틱 리피도시스가 동반되어 있느냐 혹은 림포마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런 콜란지오 헤파타이티스가 간에 미만성으로 번져 있다면 조금 더 이제 알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멀티포컬하게 생긴다거나 이제 그 패치 형태로 이제 그렇게 불균질하게 이제 발생한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사이톨로지의 진단적 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이제 그
초음파로 이제 FNA를 한 것과 조직 검사를 한 결과 그 사이에서 그 FNA 이제 정확성을 좀 본 내용을 보면 이제 개에서는 약 30%, 고양이에서는 51%밖에 조직 검사와 사이톨로지 일치성을 좀 밖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염증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개에서는 20케이스 중에 5케이스,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11마리 중에 3케이스만 조직 검사와 그리고 사이톨로지 상의 일치율을 보였다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간담도 당관 간염에 있어서 간 자체에 대한 사이톨로지의 유용성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목적은 주로 지방간증이 병발해 있는지 혹은 림포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간에서 사이톨로지를 하는 게 아주 그냥 의미가 없는 거냐라고 보면 이제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간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기 어려운 케이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진단적으로 접근을 해보느냐, 그게 이제 초점인데, 그래서 아티클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조직 검사로 이제 확진이 된 그런 개와 고양이에서 세포학적으로 진단을 해본 그런 것을 비교해본 이제 그 아티클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경우에 따라서 FNA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주로 이제 간세포, 헤파토사이트가 주로 보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콜란지오사이트가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는 염증세포가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좀 더 진단을 가깝게 뭘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조직학적으로 이제 진단된 이 카테고리를 나누었고, 여기에서 이제 사이톨로지상의 진단이 된 경우를 이제 나눠 봤는데, 고양이에서는 108마리, 고양이에서는 88마리에 대해서 조직학적인 결과와 사이톨로지 결과를 이제 비교해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사이톨로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이 내용을 조금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FNA를 해봤을 때 이런 세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콜란지오사이트의 어떤 이제 특징인 거고, 옆에 보이는 것도 콜란지오사이트의 당관에 있는 콜란지오사이트의 이제 그 세포학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브러쉬 보더가 있기도 하고, 여기서는 헤파토사이트가 좀 보이기도 하고, 이런 헤파토사이트 그리고 혹은 이제 콜란지오사이트가 얼마나 보이느냐, 혹은 그 사이에 염증세포가 얼마나 개재되어 보이느냐, 이걸 기준으로 좀 더 그 조직학적 진단과 그 비교를 해서 이제 그 간접적인 이제 진단을 내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서큐라티브 콜란자이티스, 뉴트로필릭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학상에서 콜란지오사이트는 일단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퇴행성 호중구 혹은 넌 디제너레이티브 이렇게 비퇴행성 호중구가 개 고양이에서는 이제 종종 보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클로닉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샘플에서 염증 세포가 이제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비퇴행성 호중구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콜란지오사이트라든가 마크로파지 그리고 성숙한 림프구들도 좀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림포플라즈마 사이트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샘플에서 이제 그 많은 수의 그 소형 림프구, 성숙 림프구가 좀 관찰이 좀 됐고, 이것과 함께 드물게 미성숙 림포이드 셀하고 그리고 그 플라즈마 셀이 관찰이 되더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래도 조금 어떤 진단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제 뉴트로필릭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급성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이제 뭐 과하고 그리고 부종 이런 게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급성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콜란지오사이트의 어떤 프로리퍼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제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콜란지오사이트가 잘 보이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로닉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의 그 이렇게 빌리어리 셀이 좀 보였는데, 아마도 이것은 어떤 이제 만성의 염증 과정에 있어서 빌리어리 셀이 어떤
프로리퍼레이션이 되면서 이게 좀 더 탈락이 되어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림포플라즈마사이틱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그 빌리어리 셀이 좀 관찰이 됐고, 그리고 조직학적으로 LC를 잠정 진단할 수 있는 작은 소형 림프구들이 다양한 숫자로 관찰이 되고 콜란지오사이트도 관찰이 되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간 FNA를 할 때 이런 이제 지방간증 혹은 림포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그 담낭의 천자와 함께 간의 FNA를 했을 때 진단적인 단초를 조금 얻을 수는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뉴트로필릭 그 콜란자이티스에서는 이제 간세포라든가 간세포 사이에서 보여주는 그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뉴트로필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림포사이틱 콜란자이티스 같은 경우에도 성숙한 림프구들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담즙에 천자한 그런 이제 결과물하고 간세포를 FN한 결과물을 비교해서 저희가 어떤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어떤 이제 그 진단을 내려볼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따라서 FNA가 아주 무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아티클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어떤 그 간 담독의 어떤 병태 생리 그리고 콜란저 헤파타이티스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특징들 그리고 초음파의 소견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부터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4살이고 이제 K씨고 중성한 수컷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보면 간 수치가 중등도 이상으로 그 상승해 있었고, 토탈 빌리루빈 황달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백혈구 수치가 4만 개 정도로 상당히 이제 높게 상승해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 이 아이의 이제 동영상을 좀 보면 여기서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담낭입니다. 담낭이고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보이는 게 이제 시스틱 덕트가 이제 꾸불꾸불하게 좀 보이고 있고,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담낭벽도 비유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스틱 덕트도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시스틱 덕트가 토로토로하게 꾸불꾸불하게 좀 관찰이 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담낭 안에 이런 슬러지양 물질이 좀 보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아이는 이제 담즙을 직접 천자를 해가지고 세포학을 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선상에 그런 이제 세균이 좀 보였고, 이런 균은 보통 이제 항생제를 쓰고 나서 일부 이제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형태를 갖는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균과 함께 어떤 이제 콕사이들도 좀 이제 보이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이제 담즙 천자액을 가지고 이제 세균 배양을 했을 때 역시나 이제 이콜라이가 이제 검출이 됐고, 그와 함께 콜레스테림이 확인이 됐습니다. 둘 다 이제 장에 있는 그런 세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그 항생제 내성 검사 결과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EHBO가 있어 보이죠. 이게 이제 담관이 확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담낭과 그리고 시스덕트의 이제 벽이 이제 비유가 좀 관찰이 되고, 그러면 이런 영상과 그리고 그 사이톨로지, 그 담즙 천자의 내용을 가지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뉴트로필릭 그 콜란자의 헤파타이티스가 발생했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저희가 그 담낭염하고 그리고 담관염하고는 이게 별개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담관염하고 고양이에서는 담낭염이 이제 같이 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이것을 바탕으로 아이는 뉴트로필릭 콜란저 헤파타이티스가 있을 거다라고 잠정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12살이고 K씨고 그 중성한 수컷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빌리루빈 수치가 7.39로 황달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간 수치들이 모두 이제 심하게 상승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GGT가 좀 상승해 있죠. 즉 보통 우리가 이제 헤파토 리피도시스 같은 경우에는 간 수치는 상승을 하지만 이
GGT는 이제 정상인 경우가 좀 더 이제 흔하게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동영상을 보기 전에 그 구조를 보면,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시스틱 덕트가 이제 총단관으로 이제 함유되는 부분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 위치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간이 있고, 보면 여기 이제 시스틱 덕트가 있고,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가 있고, 여기서 총단관이 확장이 되어 있으면서 이 총단관이 물론 5mm 이상으로 확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HBO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동영상을 보면 그것과 함께 보시면 이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와 총단관의 벽이 일부가 이제 비유가 되어 있는 것처럼 좀 확인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담낭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고 시스덕트도 구불구불하게 보이는데 담낭 안에 어떤 슬러지 같은 것은 일단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총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총단관인데 총단관에서 12지장으로 진입하는 부분 듀오데날 앰뷸라하고 이 부위에서 뭔가 슬러지 혹은 어떤 이제 담관의 이제 벽이 비유가 돼서 뭔가 여기가 비유가 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일 수가 좀 있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을 보면 담낭이 확장이 되어 있고 총단관이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이쪽에 있어서 뭔가 이제 명확하게 폐색을 일으키고 있는 물질은 좀 관찰은 되진 않습니다만 뭔가 이제 총단관이 유의미하게 좀 확장이 되어 있는 양상을 좀 볼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담낭 천자를 하지 못했고, 이게 명확하게 이제 그 총단관을 폐색하고 있는 물질은 관찰은 되지 않으나, 익스트라파틱 덕트가 확장이 되어 있고, 어떤 일부 EHBO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항생제와 함께 스테로이드를 좀 적용을 좀 하였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담낭을 천장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를 쓴 이후에 담낭이 크게 이제 줄어들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담낭이 줄어들면서 그때 이제 확인이 좀 됩니다. 담낭벽이 비유가 되어 있고 담낭이 확장이 되어 있을 때 명확하지 않았던 담낭 내 이제 슬러지도 좀 관찰이 되고, 듀오데날 앰뷸라 부분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일부 이제 그 담도가 좀 비유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도 하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뉴트로필릭 콜란저 헤파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EHBO의 발생 비율이 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단조 창자를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반응성이 있고, 그리고 EHO가 발생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뉴트로필릭 콜란저 헤파타이티스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이 아이는 이제 13살이고, 이 아이도 이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은 빌리루빈 수치가 이제 마일드하게 상승하여 있었고, 전반적인 이제 간 수치 상승이 좀 보였었고, 이렇게 보면 먼저 이제 보시면 이제 담관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담낭이 확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과 함께 주변에는 시스덕트도 이제 상당히 이제 월이 자체가 비유가 되어 있는 양상이고, 담낭 안에 슬러지도 꽤 많이 있는 것처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단관인데 총단관 약 3.8mm 정도, 5mm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확장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총단관이 이제 그 12지장으로 개구하는 부분, 이 부위가 이제 앰플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12지장 내에서 이렇게 이제 결절처럼 보이는 게 듀오데날 파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 총단관에서 12지장으로 들어가는 부위에 어떤 슬러지향 물질이 있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동영상을 보게 되면 보시면 이게 지금 총단관인데요. 총단관이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12지장으로 이제 개구를 하면서 그 시스틱 덕트가 굉장히 이제 구불구불하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담독의 이제 벽 자체가 비유가 된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 총단관이 12지장으로 진입하는 부위에서 뭔가 슬러지향 물질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EHBO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담낭염이든 혹은 이제 어떤
담낭염에 의한 슬러지가 발생을 하였든 혹은 슬러지 때문에 당관관염이 발생을 좀 하였든 간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어떤 담낭 천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항생제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을 좀 적용을 좀 해보았고 그 이후에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빌리루빈 수치라던가 그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이후에는 스테로이드 말고 항생제 중심으로 그 치료를 해서 이제 수치가 많이 좋아진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총단관이 12지장으로 개고하는 부위에 이렇게 슬러지 양물질이 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합니다. 이게 수술적으로 개입을 해서 총단관을 이제 개통을 좀 해주는 게 좀 맞는지 아니면 내과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맞는지. 어쨌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뉴트로필릭 콜란자이 헤파타이티스가 가장 의심이 되는 환자였고 항생제에 대한 반응이 2, 3일 동안 없고 수치가 안 좋아지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그리고 그 이 아이는 그 말기 신부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수술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는 없었고 스테로이드를 먼저 적용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이 담독의 이제 부종이 감소하면서 그런 이제 바이플로우가 개선이 되면서 수치가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초음파를 볼 때 초음파 사양에 따라 이게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이제 확인을 해서 이 총단관이 그 12지장으로 개고하는 부위 가까이서 어떤 이제 그 폐색을 일으키는 게 의심이 되는 물질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NC입니다. NC. 뉴트로필릭 콜란저 헤파타이티스와 림포사이틱 콜란저 헤파타이티스는 고양이에서 가장 흔한 염증성 담독염 질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콜란저 헤파타이티스 그리고 판크레아타이티스, IBD의 상호 관련성은 아마도 12지장의 디스바이오시스 그리고 이 커먼 채널 판크레아틱 덕트와 총단관의 이 커먼 채널이 병리 기전으로 아마 생각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트로필릭 콜란저 헤파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기본적으로는 세균일 거고 그리고 림포사이틱 콜란저 헤파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매개가 이제 주 병인으로서 이제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면역매개성 요인이 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병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LC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세균이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일부 면역매개가 일부 기전 또 세균이나 면역매개성 둘 다 그 NC와 LC의 어떤 기전으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치료는 NC는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써야겠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고 LC 같은 경우에도 면역맥의 그 면역 억제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이 돼야겠지만 항생제는 항상 이제 같이 병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EHBO인데 EHBO와 NC는 별개의 질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담석, 그 우연찮게 인시덴탈로 발견되는 이 담석 자체가 EHBO를 물론 유발할 수가 있고 혹은 종양이라던가 췌장염이 그 EHBO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NC와 관련성을 놓고 봤을 때는 EHBO 자체가 생기면서 NC를 유발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NC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어떤 슬러지나 그런 것들이 EHBO를 유발을 하면서 어떤 이런 초음파적인 이런 소견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양이에서는 EHBO에서 담낭이나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덕트의 확장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담낭 확장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혹은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에 이제 확장이 없다고 해서 EHBO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항상 총단관과 그 인트라 헤파틱 덕트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콜란저 헤파타이티스에서 간 실질의 초음파 소견은 비특이적이지만 이 담독의 초음파 소견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빌리어트에 대한 초음파 확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뮤신 시크리팅 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담낭의 슬러지는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이 담낭의 슬러지가 많고 그리고 어떤 이제 간 담독의 질환의 어떤 임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담권 간염 그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더 정확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담즙천자가 지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에서는 이제 담독의 세균의 임상적 중요성은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독의 이제 세균의 확인은 고양이에서는 패소제닉 어떤 병적인 상태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고양이에서는 이 담낭벽의 비우와 담낭 안의 슬러지는 세균 양성의 그런 예측인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했기 때문에 간 담도 질환이 의심이 되는 고양이에서는 바이오 컬처는 꼭 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어떤 컴플리케이션 비율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에서는 초음파에 이 담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세균이 배양되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개에서는 담낭의 어떤 슬러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냥 인시덴탈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와 고양이의 담낭에서 가장 흔히 배양이 되는 세균은 이콜라이와 엔테로코커스 종류이니 이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처치가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담즙천자는 저희에게 이제 상당히 이제 진단적 유용성을 좀 줄 수는 있습니다만, 간은 이제 그 유용성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즙천자와 함께 간의 세포학적 검사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으니,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간 FNA에서 오는 그 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같이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그 오늘 이제 세미나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미나와 관련된 이제 참고 문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조금 이제 이론적인 내용, 그 기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하다 보니 다소 이제 지루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개와 고양이에서의 담독의 질환에 있어서는 이제 병리 기전, 그걸 이해하는 게 특히 고양이에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초반에 이제 많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간 담독계와 관련된 콜란조 헤파타이티스, 고양이에서 콜란조 헤파타이티스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